그녀는 매장 직원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불어로 말을 건넸.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여자를 철저히 짓밟고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었다. 직원이 입을 여러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한 불어로 대답했을 때 매장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단지 모든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지연이 처음 매장에 출근한 것은 어느 평범한 월요일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모서리가 다른 낡은 백팩이 매여 있었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 당당하고도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져 있었다. 그곳은 서울 청담동에서도 가장 유명한 최고급 명품 부티크였다. 수입 명품, 의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향수,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화려한 조명.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 그곳에 들어섰고 직원들은 무언의 규칙을 빠르게 배워야만 했다. 존재감이 눈에 띄지 않을수록 좋다. 지연 역시 첫날 그 규칙을 배웠지만 그녀는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다른 직원들이 화려한 유니폼핏과 우아한 겉모습에 신경 쓸 때 그녀는 매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어떤 상품이 동선에서 소외되어 있는지, 어떤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객이 불만을 품고 돌아가는지를 관찰했다. 첫 주가 지날 무렵 지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액세서리 코너의 진열을 아주 미세하게 재배치했다. 공간의 구성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 주 해당 코너의 매출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최 점장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굳이 묻지도 않았다. 사실 지연은 매장 분위기를 압도할 만한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42살이었다. 질끈, 묶은 머리, 짧게 깎은 손톱, 몸에는 흔한 반지 하나 걸치지 않았다. 풀 메이크업에 짙은 향수를 뿌리고 화려한 겉모습으로 고객을 유혹하도록 훈련받은 다른 20, 30대 직원들 사이에 서 있으면 그녀는 마치 잘못 찾아온 이방인처럼 보였다. 동료들도 이를 눈치채고 은근슬쩍 선을 그었다. 선배님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매장에 계셨어요? 입사 3일차 휴식 시간, 매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남직원 민준이 물었다. 밖에서 일했어요. 지연은 커피를 들이켜며 담담히 대답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요. 민준은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연은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의 다른 백팩이 새 대륙의 공항을 수없이 넘나들었다는 사실, 장신구 하나 없는 그 투박한 손이 파리의 최고 경영자들이 읽는 전략 보고서에 서명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완벽하게 중립적인 억양 뒤의 타국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수년의 세월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직 밝힐 때가 아님을 알기에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째 주 어느 날 오후 수입 스카프를 정리하던 지연은 동작을 멈추고 메인 쇼윈도를 가만히 응시했다. 무언가를 계산하듯 몇 초간 침묵하던 그녀는 작은 주머니에서 검은색 표지의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무슨 일 있어요? 옆에 있던 후배 수진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관찰한 것뿐이에요. 지연이 답했다. 수진은 쇼윈도를 쓱 훑어보았지만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일로 돌아갔다. 지연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메인 쇼윈도에 시선 방향이 잘못된 트래픽을 향하고 있음.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에게 프리미엄 제품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임. 예상 가시성 손실률 40%. 아무도 읽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수첩은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것이 지연이 일하는 방식이었다. 말하기 전에 관찰하고 행동하기 전에 데이터를 축적했다. 그녀는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너무 일찍 유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다른 직원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주의력으로 고객들을 응대했다. 그녀는 고객들이 하는 말을 들었고 동시에 하지 않는 말까지 들었다. 어떤 여성이 옷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왔는지 단번에 알아챘다. 딸을 위해 옷을 고르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뻔한 판매 멘트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라는 것도 알았다. 그녀가 응대한 고객들은 반드시 다시 매장을 찾았다. 최 점장도 이를 눈치챘지만 칭찬 대신 미간을 찌푸렸다. 이 새로운 직원에게는 도무지 기존 시스템에 끼워 맞출 수 없는 이질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최 점장 같은 관리자들은 타고난 재능보다 철저한 규격화를 더 선호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부티크의 무거운 유리문이 열렸다. 타인이 자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 특유의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한 변화가 스쳤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의 걸음걸이는 단호했지만 시선은 진열대의 상품들을 무심히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물건을 찾는 눈빛이 아니었다. 사람을 찾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2번, 3번 매만지고 있었다. 입구의 보안요원은 그녀의 차갑고 텅 빈 시선 한 번에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굳어버렸다. 그녀가 든 가방은 중고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최고급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지만 잠금 장치가 삐뚤게 닫혀 있었다. 머릿속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채 급히 집을 나섰을 때나 일어날 법한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었다. 그녀는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지연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런 종류의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명확한 직감으로 오늘 오후가 매우 피곤해질 것임을 예감했다. 강성그룹 회장의 아내 배서윤 여사. 그녀는 단순히 어떤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장악하며 등장하는 부류였다.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 사람은 그녀가 입은 옷이 매장 직원들의 몇 달치 월급보다 비싸다는 사실이나 그녀가 도착하기 전부터 풍기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에 압도되지 않는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특유의 오만한 태도, 즉 주변의 모든 공간이 태생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다. 48살의 배서윤 여사는 완벽하게 세팅된 검은 머리에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일종의 경고장과도 같았다. 서윤이 미소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바짝 긴장해야만 했다. 그녀는 강도진 회장의 아내였지만 그 직함만으로 그녀를 설명하기엔 부족했다. 그녀는 그룹 오너 일가의 이미지를 공동 관리했고 남편이 대중 앞에 누구와 설지 어떤 행사에 참석할지를 결정했다. 언제나 우아하게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만으로 파트너십을 얻고 계약을 파기하고 거슬리는 직원들을 쳐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마치 검열을 하듯 매장을 둘러보았다. 흥미없는 손길로 옷감을 툭툭 건드리며 단 3초 만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폐기 처분하는 특유의 시선으로 직원들을 훑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지연에게 닿았을 때 예상보다 1초 더 머물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호출을 받은 듯 최 점장이 즉각적으로 달려나왔다. 사모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진짜 거물을 대하는 사람, 특유의 비굴한 하이톤이었다. 오늘 제가 직접 모실까요? 됐어. 최 점장. 서윤은 점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최지연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저 직원이 나를 응대하게 해. 지연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다가갔다. 돈 많은 VIP를 볼 때마다 다른 직원들이 얼굴에 억지로 붙이는 자본주의적 미소 따위는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진열대에서 실크 스카프 하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피더니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런 물건은 말이야. 서윤이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안목 있는 직원의 조언이 필수적인데 하이엔드 패션을 다뤄본 경험은 있고 진짜 대답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게임의 시작이었다. 지연은 이 게임의 룰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네, 있습니다. 지연은 부연 설명 없이 짧게 답했다. 서윤의 한쪽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보통 변명하듯 길고 초조하게 늘어놓는 대답에 익숙했다. 테스트의 수위는 언제나 그렇듯 서서히 올라갔다. 처음에는 상품에 대한 교묘한 트투리 잡기, 다음은 평범한 직원들은 절대 모를 유럽 니치 브랜드들과의 비교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 모든 브랜드를 꿰뚫고 있었고, 오만하거나 잘 보이려는 기색 없이 정확하고 담백하게 대답했다. 서윤에게는 그 어떤 치명적인 실수보다 지연의 이 완벽함이 훨씬 더 불쾌하게 다가왔다. 결국 서윤은 전략을 바꿨다. 불어로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니었다. 처음엔 단어 하나, 두 개를 섞어 쓰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 그러다 점점 다른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오직 자기 혼자만 이해할 수 있는 농담을 던지고 비웃는 듯한 조롱 섞인 어조였다. 그녀는 지연이 평생 해외라곤 나가본 적 없는 우물안개구리 같은 눈빛을 가졌다고 불어로 모욕했다. 태생이 남을 시중들기 위해 태어난 부류는 평생 서비스 받는 자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런 밑바닥 일에 쓰기엔 그 알량한 재능이 아깝다며 혀를 찼다. 문장을 뱉어내는 중간중간 서윤은 고개를 살짝 돌려 최 점장을 바라보며 거봐, 내 말이 맞지? 라는 듯한 미세한 눈치를 주었다. 점장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서윤은 치아를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는 그 특유의 얕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매장 반대편의 민주는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고 수지는 바닥만 쳐다보았다. 최 점장은 말리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다. 지연은 미동도 없이 서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정제되고 우아하며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프랑스어였다. 지연은 서윤이 내뱉은 모든 모욕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서윤이 약간 어설프게 사용한 프랑스어 관용구 하나를 교정해 주었다. 가장 적절한 어휘가 무엇인지 설명한 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고객님, 때로는 그런 격식 없는 표현이 나름의 매력을 가질 때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멈췄다.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수지는 헙하고 숨을 들이켰다. 최 점장의 입은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쉽게 물러서는 부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아주 빠르고 포착하기 힘든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공부스라. 아니, 왜 다. 인지, 렌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진짜 실력자를 만났다는 인지. 서윤에게 그것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이었다. 서윤은 늘 짓던 그 통제되고 공허한 미소를 다시 지어 보였다. 흥미롭네.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다. 아주 흥미로워. 몇 분 뒤 그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나섰고 대기 중인 리무진에 타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전화를 걸 번호와 확고한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 점장은 평소보다 일찍 매장에 출근했다. 지연은 단번에 분위기를 읽었다. 점장이 자신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것, 대답을 단답형으로만 한다는 것, 그것은 상부로부터 불쾌한 지시를 받았으나 아직 어떻게 실행할지 결정하지 못한 중간 관리자, 특유의 억눌린 긴장감이었다. 하루 종일 기묘한 침묵이 매장을 감돌았다. 평소 휴식 시간에 지연과 몇 마디 나누던 동료들도 슬금슬금 거리를 두었다. 민주는 지연을 2번이나 스쳐 지나가면서도 인사를 생략했다. 수지는 지연이 있는 코너를 지나치지 않으려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윤이 전화를 건 것이다. 누구에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지연은 이런 류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을 쥔 자가 전화를 걸어 의심의 씨앗을 심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암시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조직의 공기가 알아서 처리한다.
증거 따윈 필요 없다. 의혹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후 늦게 최 점장이 지연을 사무실로 불렀다. 오래된 커피 냄새가 벤잡고 좁은 유리 테이블 방이었다. 최 점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다.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다. 지연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지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제 고객 응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점장은 마치 깨지기 쉬운 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본사 VVIP 고객님께서 지연 씨의 응대 태도가 매우 불쾌했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면이 불쾌하셨다고 하던가요? 지연 씨가 고객을 도발하고 매장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연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점장님께서도 그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최 점장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이 대화에서 보여준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고객님은 이 매장의 생사여탈권을 쥔 중요한 분들과 매우 각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해야만 해요. 불어의 불어로 대답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 점장이 미간을 좁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점장은 손에 들고 있던 결제 서류철을 신경질적으로 탁 덮었다. 형식적인 징계위원회 절차상 심할서에 서명이 필요해요. 그냥 규정일 뿐입니다. 지연은 점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런 반박 없이 서명했다. 그리고 볼펜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다음 날 지난주 지연에게 응대받았던 고객 2명이 매장을 다시 찾아와 지연을 지명했다. 점장은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고를 위한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지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식탁에 앉아 검은색 수첩을 펼쳤다. 지난 몇 주 동안 매장에서 관찰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다. 고객 트래픽과 일치하지 않는 현금 흐름, 유럽 시장 평균보다 터무니없이 불리하게 맺어진 공급업체 계약 조건, 잘못 배치된 쇼윈도, 부적절한 진열 탓에 악성 재고가 되어버린 프리미엄 상품들까지. 그것은 단순한 푸념이나 불만 접수가 아니었다. 완벽한 경영 컨설팅 보고서였다. 그녀는 과거에 수도 없이 해왔던 일처럼 업계 표준과 비교한 정확한 수치와 예측 데이터를 정밀하게 기록했다. 모든 관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고 모든 제안에는 치밀한 논리가 뒷받침되었다. 작성을 마친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2군데를 수정한 뒤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수첩을 응시했다.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도박이었다. 무시당할 수도, 오히려 그녀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도, 결정권자의 손에 닿기도 전에 파쇄될 수도 있었다. 만약 잘못된 타이밍에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녀가 피하려 했던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앞당겨질 것이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가 도저히 감당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의 비용을 요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겉면에 아무런 이름도 적히지 않은 평범한 서류 봉투를 들고 출근했다. 그녀는 로비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이 봉투를 강성그룹 강도진 회장에게 직접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비서실도 임원진도 아닌 회장 본인에게. 안내 직원은 봉투를 힐끗 보고는 지연을 쳐다보았다. 회장님은 이쪽 매장엔 거의 안 오시는데요. 알아요. 지연이 답했다. 하지만 오시게 되면 반드시 직접 전해주세요. 그녀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코너를 정리하고 3명의 고객을 응대하며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틀 뒤 출근한 지연의 눈에 최 점장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겉면에 강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전 10시 점장이 지연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분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불편함도 아니었다.
지연 씨의 거취 문제가. 점장이 단어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르며 입을 열었다. 조만간 바뀔 수도 있어요. 지연은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그 문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다. 거취 문제가 바뀔 수 있다. 해고일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 점장은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았다. 인간의 뇌는 침묵을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로 채우기 마련이기에 이 모호함은 때론 노골적인 악담보다 더 잔인했다. 그녀는 매장으로 돌아와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스카프를 다시 각 잡아 개켰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면 손이라도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그날 오후 배서윤 여사가 다시 매장에 나타났다. 쇼핑할 시간도 아니었고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여유롭게 매장을 거닐던 그녀는 다가가 허공에 2번 입을 맞추는 프랑스식 인사, 비주로 최 점장과 인사했다. 애정이 아니라 철저한 권력의 과시였다. 그러고는 매장을 훑어 지연을 찾아냈다. 눈이 마주치자 서윤은 미소 지었다. 이미 승리한 자의 미소였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도 마주 웃어주지도 않은 채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물건 하나 사지 않고 20분 동안 점장과 카운터에서 낮게 속삭였다. 매장을 나서기 전 지연이 있는 코너를 스쳐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주제 넘는 걸 유능함으로 착각하는 부류가 있지. 참 안타까워. 서윤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진열대 반대편에 있던 민준이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2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울지는 않았다. 눈물이 날 일은 아니었다. 그저 압박감이 차오를 때 몸이 요구하는 짧은 정지 상태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지연은 자신의 사물함이 엉망으로 뒤져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없어진 것은 없었지만 누군가 명백히 물건들을 파헤친 흔적이 역력했다. 그들은 아마도 그 검은 수첩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물론 지연은 그런 중요한 것을 사물함에 두지 않았다. 오전 11시 최 점장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이번엔 사무실에 처음 보는 인사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연 씨, 몇 가지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네요.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열었다. 해고 통지서가 아니었다. 내부 고발장이었다. 이번 주 재고 실사 중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 하나가 사라졌으며 복수의 직원들이 지연이 영업시간 외에 VIP 통제 구역을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모함이었다. 지연은 서류를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현재 진상조사 중입니다. 인사팀 직원은 진실 따윈 관심 없다는 특유의 건조한 사무적 톤으로 답했다. 우리는 그저 매뉴얼을 따를 뿐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대기 서약서에 서명해 주시고 VIP 코너 접근은 금지되며 일반 구역에만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지연이 최 점장을 쳐다보았다. 점장은 시선을 피했다. 그 아래 깔린 또 다른 서류. 지연은 그 서류를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읽었다. 결국 권고사직서였다. 사유는 직무적 합성, 부족 및 회사 가치에 위배되는 품위 유지 위반. 지연은 서류를 2번 정독한 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복사본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인사팀 직원이 마지못해 답했다. 지연은 복사본을 정성스레 접어 가방에 넣고는 당황한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깍듯하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수지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민주는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외면했다. 지연은 방금 매장에 들어와 대기 중인 2명의 고객에게 다가갔다. 늘 그랬듯 가장 섬세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들을 응대했다.
한 고객은 그 자리에서 옷을 3벌이나 샀고 다른 고객은 지연의 이름을 핸드폰에 메모하며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최 점장은 사무실 문틈으로 그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교대 시간이 끝나고 지연은 마지막으로 스카프 코너를 정리했다. 삐뚤어진 상품에 각을 맞추고 원래 자리를 이탈한 소품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녀만의 조용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명찰을 떼어내 금속 테두리를 한번 매만진 뒤 카운터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백팩을 집어든 순간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다가왔다. 지연 씨 앞으로 전화가 왔는데요. 직원이 마른 침을 삼켰다. 강도진 회장님, 이십니다. 지연은 1초간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제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3주 전 처음으로 검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적었던 바로 그 구석에 유선 전화기로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이지연 씨, 군더더기 없는 직설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보내준 보고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군요. 지연은 침묵을 지켰다. 내일 아침 일찍 볼 수 있습니까? 내 사무실은 보는 눈이 많아서 안 되고 매장 밖에서 봅시다. 가능합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오전 7시 30분. 장소는 문자로 찍어주지. 전화는 어떤 약속이나 확답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뚝 끊겼다. 지연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다. 매장 반대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최 점장은 꼿꼿하게 선 지연의 뒷모습과 살짝 치켜든 턱, 그리고 체념이 아닌 고요한 결의를 보았다. 점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주 단단히 잘못된 동아줄을 잡았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이 보낸 주소는 종로구 골목 어귀에 있는 낡고 조용한 로스터리 카페였다. 강성그룹 회장, 같은 건물이 비즈니스 미팅을 할 만한 장소가 절대 아니었다. 비서도 프라이빗 룸도 없이 카페 구석 테이블에 강 회장 홀로 앉아 있었다. 노타이 차림에 옛날 신문 기사에서나 보았던 낡은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지연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단단하게 악수를 청했다. 와줘서 고맙소. 지연은 자리에 앉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뻔한 변명은 하지 않았다. 강도진 회장은 53살이었다. 양옆으로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고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사업가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첫눈에 사람을 압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한번 그를 얕본 사람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부류였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지연이 보낸 보고서가 빼곡한 연필 메모와 함께 나타났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꼼꼼하게 읽었다는 증거였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그가 입을 열었다. 내 밑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기획팀 놈들이 2년 동안 찾아내지 못한 문제를 당신은 스카프나 팔면서 단 3주 만에 어떻게 알아낸 거요? 칭찬이 아니라 날선 질문이었다. 스카프만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이 대답했다. 강 회장은 침묵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는 유럽에서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로 8년간 일했습니다. 지연은 잘 보이려는 과장 없이 담담히 말했다. 저는 기업이 숨기고 싶어하는 빈틈을 통해 전체 운영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객의 동선, 프리미엄 상품의 포지셔닝, 겉으로 보이는 장부상 이익과 실제 마진율의 괴리 같은 것들이요. 제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실력 있는 분석가라면 현장에서 2주만 관찰해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분석가가 아니라 판매 사원으로 고용됐을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한다고 해서 매장의 구조적 결함을 못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결함들이 제 눈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잠시 응시하다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다. 여기 유럽 공급망 계약에 관한 페이지를 보면 우리 회사가 유럽 시장 평균보다 약 18% 정도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소. 본사 계약서에 접근할 권한도 없으면서 이 수치는 어떻게 뽑아낸 거요? 매장 내부 상품택에 적힌 벤더사들의 유럽 현지 도매가와 실제 소비자 판가를 역산해서 추정했습니다. 1, 2%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정확할 겁니다. 강 회장이 연필로 무언가를 끄적였다. 왜 이걸 입사하자마자 나한테 다이렉트로 가져오지 않았소? 왜 3주나 기다린 거지? 지연은 신중하게 질문을 곱씹고 대답했다. 컨텍스트가 없는 데이터는 단순한 노이즈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제 추정 수치들이 누구의 설명 없이도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가질 만큼 현장의 패턴을 수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다. 회장님께서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인지 아니면 주제 넘는다고 서류를 파쇄해버릴 분인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 회장이 눈을 치켜떴다. 그래서 이제는 판단이 섰소. 아직 확신할 순 없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내 아내가 당신을 당장 해고하라고 지시한 건 알고 있소. 떠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나에게 이 보고서를 보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보낸 겁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긴 침묵에 잠겼다. 그의 시선이 공급업체 계약 페이지에 머물렀다.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이 조금만 파고들어 그 유럽 벤더사들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면 배서윤 여사 측근들의 이름이 최소 2곳 이상에서 튀어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강 회장이 서류철을 덮고 팔짱을 낀 채 지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력서를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괴물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눈빛이었다. 원하는 게 뭐지? 그가 직구를 던졌다. 해결할 가치가 있는 진짜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지연도 망설이지 않았다. 강성그룹의 유럽 확장 전략은 기초부터 썩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2년 안에 막대한 위약금과 함께 철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시장의 생리를 바닥부터 압니다. 구축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는 현지 인프라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제 보고서를 보셨듯 저는 수백억의 손실이 터지기 전에 미리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채용 제안을 하는 건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패를 어떻게 쓰실지는 회장님의 선택입니다. 무거운 정적. 강 회장은 창밖을 몇 초간 내다보더니 다시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열흘 뒤에 대규모 기업 VIP 만찬 행사가 있어. 해외 파트너사들과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지. 내 아내도 당연히 올 거고 철저히 계산된 톤이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해. 지연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약속할 순 없어. 그가 말을 이었다. 이번 주 내로 재무팀을 시켜 당신이 쓴 이 보고서의 수치를 철저히 검증할 거요. 만약 당신의 계산이 하나라도 틀리지 않았다면 행사 당일에 다시 얘기합시다. 하지만 만약 틀렸다면 오늘 커피는 내가 산셈치고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지. 공평한 제안이었다. 또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가장 세련되게 표현한 기업가다운 화법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회장도 따라 일어났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런데 내가 그 서류 봉투를 뜯어볼 거란 확신은 어떻게 했소?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확신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란 분이 밑바닥부터 그룹을 일궈온 그 호기심과 직감을 아직 잃지 않으셨을 거라는데 제 운을 걸었을 뿐입니다. 지연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카페 밖으로 걸어나갔다. 늙었던 평범한 발걸음이었지만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아직 안도감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테이블 위에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까서 올려놓고 상대방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기다리는 팽팽한 긴장감에 가까웠다. 행사는 신라호텔 영빈관의 가장 크고 화려한 연회장에서 열렸다. 최고급 세단 한 대 값과 맞먹는 대형 샹들리에가 빛을 뿜어냈고 웨이터들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매끄럽게 움직였다.
지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아주 심플하고 장식 없는 검은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연회장 곳곳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다. 과거 파리에서 활동할 때 치열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던 유럽 투자자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분석하고 엎어버렸던 파트너사 임원들이었다. 물론 그들 중 지연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연은 바로 그 점을 노렸다. 강 회장은 입구에서 지연을 발견하고는 짧은 목례만 건넸다. 그가 다가와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다. 수치가 완벽하더군. 그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고 연회장 중앙의 테이블을 눈짓으로 가리킨 뒤 자리를 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배서윤 여사는 20분 뒤에 마치 여왕처럼 등장했다. 이런 공간의 공기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지배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자의 여유였다.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티나지 않게 수억 원을 호가하는 하이 주얼리, 완벽하게 세팅된 영업용 미소. 그녀는 주요 투자자들의 퍼스트 네임을 다정하게 부르며 인사를 나눴고, 오랫동안 공들여 관리해 온 파트너들과는 가벼운 포옹을 나누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다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 꼿꼿이 앉아있는 지연을 발견한 순간 서윤의 걸음이 아주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아까보다 1mm 굳어 있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남편인 강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강 회장은 듣고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아무런 대답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남편을 바라보았으나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몸을 돌린 후였다. 만찬이 시작되었다. 와인이 돌고 웃음소리가 커졌다. 지연은 침묵을 지키며 대화를 경청하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프랑스 파트너사 임원들이 자국어로 나누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업계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고급 전문 용어와 세련된 파리 억양이 흘러나왔다. 임원 중 한 명은 큰 감명을 받은 듯 스마트폰에 지연이 한 말을 급히 메모했다. 새 테이블 너머에 앉아있던 서윤은 그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연설이 시작되었다. 서윤이 가장 먼저 단상에 올랐다. 언제나 그랬듯 화려하고 감동적인 레퍼토리였다.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 강성그룹의 눈부신 미래 비전, 성공적인 유럽 진출에 대한 장밋빛 확신. 그녀는 이런 무대에서 늘 전리품처럼 꺼내들던 유창한 프랑스어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최고급 코스 요리와 최고급 와인에 기분 좋게 취한 자들의 교양 있는 박수였다. 이어서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연회장을 채우기 위해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는 묵직하고 건조한 바리톤 음성이었다. 여러분과 하나 공유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단상 옆에 서 있던 서윤이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한 채 남편을 바라보았다. 최근 몇 달간 본 그룹의 유럽 확장 전략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백억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장내가 일순간 찬물은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요약본을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오류와 썩은 부위들을 아주 정밀하게 매핑하고 뜯어고칠 대안을 가져온 사람이 우리 청담동 부티크에서 한 달도 채 일하지 않은 일개 매장 직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였다. 이지연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매장을 걸을 때와 똑같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차분한 발걸음이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도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윤은 단상 옆의 석상처럼 굳어 있었지만 테이블을 짚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연이 강 회장 곁으로 다가와섰다. 강 회장은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섰다.
그녀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권력을 동등하게 나누겠다는 제스처였다. 지연은 들고 온 서류철을 펼쳤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하고 명료한 한국어였다. 현재 강성그룹의 유럽 전략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결함이 존재하며 향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전면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핵심 상권 두 곳에서 막대한 시장 점유율 상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녀의 브리핑은 잔인할 만큼 날카로웠다. 긴 서론도 감성적인 호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데이터, 벤치마킹 비교, 재무적 프로젝션만이 쏟아졌다. 재무제표를 조금이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수치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연은 한국어로 브리핑을 마친 뒤 곧바로 프랑스어 통역 없이 현지의 주요 파트너들을 향해 방금 한 말을 불어로 다시 쏟아냈다. 아까 식사 중 지연의 말을 메모했던 유럽 투자자가 눈을 반짝이며 의자 앞으로 몸을 바짝 당겨 앉았다. 서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아하게 손을 들고 나섰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데이터들은 회사 내부의 공식 계약서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는 일개 직원이 추정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오차 범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지연은 며칠 전 매장에서 서윤이 불어로 자신을 모욕했을 때와 똑같이 흔들림 없는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상, 오차 범위와 그에 대한 리스크 엣지 방안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자료 3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1초의 공백을 둔 뒤 서늘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서윤 여사님께서 굳이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본사의 공식 계약서 원본을 스크린에 띄워 제 수치와 대조해보는 것도 기꺼이 환영합니다. 침묵. 서윤은 완전히 물러서지 않고 재차 반격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과 급에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룹의 격과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기업과 정식 임원 계약도 맺지 않은 일개 매장 사원이 어떻게 이토록 중요한 국제 파트너들 앞에서 회사를 대변해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연은 그 오만한 질문이 연회장 허공에 둥둥 떠다니도록 잠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쐐기를 박듯 대답했다. 바로 그 낡아빠진 특권의식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회사의 밑바닥이 썩어 들어가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정식 임원 명함을 달고 계신 분들은 정작 엑셀 시트의 숫자는 보지 않고 자신이 조명받을 이 화려한 무대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전곡을 찔린 연회장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옆 테이블의 유럽 투자자가 동료의 귀에 대고 무언가 낮게 속삭이자 동료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자신의 앞 테이블만 노려보았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연이 서류철을 탁 덮었다. 이상입니다. 터져나온 박수는 식사 후의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박수와는 차원이 달랐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권력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을 직감하며 쏟아내는 본능적이고 압도적인 환호였다. 행사가 끝나고 연회장이 서서히 비워질 무렵 지연은 물잔을 들고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유럽 파트너사 임원 2명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실력자와 비즈니스를 논하고 싶어하는 맹렬한 호기심이었다. 그들은 30분 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중 한 명은 내년 3월 리스본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퍼런스에 지연을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개인 연락처를 받아갔다. 배서윤 여사는 행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늙었던 그 우아한 발걸음, 완벽하게 세팅된 얼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미소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생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의 미소는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처참하게 텅 빈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하고 거대한 파도처럼 바뀌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늘 소리 없이 일어나는 법이니까. 강 회장은
다음 주 지연에게 정식 임원 계약서를 내밀었다. 지연이 요구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었다. 강성그룹 유럽 총괄 본부장. 내부의 썩은 문제를 추적하고 협상하고 뜯어고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쥐어졌다. 업계 최고 대우의 연봉과 함께 90일 안에 완벽한 구조조정 플랜을 가져오라는 조건이 붙었다. 지연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운영 자율성에 관한 2가지 조건을 확실히 다짐받은 뒤 주저없이 서명했다. 최 점장은 사내 그룹웨어 인사 발령 공지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도망치듯 매장으로 나가 고객을 응대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많은 불의를 못 본 척했던 동료 민주는 지연에게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그럴 자격 충분하십니다. 건승을 빕니다. 지연은 고마워요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덮었다. 한편 배서윤 여사는 여전히 강성그룹의 안주인으로 자신의 화려한 성씨와 부유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각종 VIP 행사 속에서 완벽하게 조율된 미소와 함께 존재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단절되어 버렸다. 과거 남편의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그녀를 거쳐가며 아부를 떨던 투자자들은 이제 서윤을 패싱하고 강 회장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했다. 유럽 파트너들은 서윤의 이메일에는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보냈지만 지연의 이메일에는 즉각적이고 다급하게 반응했다. 공개적인 망신이나 강등, 이름이 거론되는 징계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영구적이고 잔인한 형벌이 서윤에게 내려졌다. 그녀가 조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신이 남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우월감으로 평생을 살아온 여자에게 이 상실감은 수십억짜리 보석이나 억지 웃음으로도 절대 감출 수 없는 지옥이었다. 지연은 새로운 본부장실로 첫 출근을 하던 월요일 아침에도 모서리가 다른 그 낡은 백팩을 메고 나타났다. 탁 트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단독 사무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최고급 가죽 의자와 넓은 원목 데스크가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청담동 매장에서 일할 때와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직접 캡슐 커피를 내리고 이전 수첩을 다 써버려 새로 산 검은색 표지에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묵묵히 적기 시작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통쾌한 승리감 같은 얄팍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평온한 감각이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 끝에 마침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고요함, 안도감이나 짜릿한 도파민이 아니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투명한 확신이었다. 유럽 본사 팀과의 첫 화상회의에서 한 현지 애널리스트가 지연에게 물었다. 본부장님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감탄과 호기심이었다. 그들이 아는 전형적인 한국 대기업 임원의 프로파일과는 차원이 다르게 유능했기 때문이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진짜 실력은 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기다릴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준 곳에서 왔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화면 너머의 애널리스트 2명이 그녀의 말을 수첩에 조심스레 받아 적었다. 그리고 회의는 완벽하게 이어졌다. 몇 달 뒤 지연은 파리의 핵심 파트너사와 치열한 화상 협상을 벌였다. 몇 달 전 강성그룹을 집어삼킬 뻔했던 바로 그 거만한 벤더사였다. 지연은 국내 어떤 유명 로펌이나 컨설팅 펌도 2년 동안 해내지 못한 파격적인 조건의 단가 인하 계약을 단숨에 성사시켰다. 얕은 속임수나 억지스러운 갑질을 부려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유럽 시장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확신을 정확한 프랑스어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어느 목요일 오후 강도진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그 협상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늘 하던 대로 여백에 연필로 짧은 메모를 남겼다. 역시 내 예상대로 지연은 그 메모의 존재를 영원히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시간이 소리 없이 그러나 절대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해준 진실이 있었다. 진짜 클래스란 당신이 구사하는 외국어의 유창함이나 가슴에 단 화려한 직함, 걸치고 있는 값비싼 명품옷, 혹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조아리는 비굴한 인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클래스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지켜볼 때 당신이 어떤 흔들림 없는 존재로 서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연은 화상회의를 종료하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검은 수첩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메모를 적었다. 8.2 협상 완료. 8. 0. 수첩을 덮자 금속 잠금 장치가 맞물리며 고요한 사무실에 작은 클릭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백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다. 온 세상이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해도, 그리고 애초에 그런 것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차분한 발걸음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불어 실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함부로 재단한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다.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믿는 자들은 종종 가장 치명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항상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법이다. 지금 묻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과소평가 당했다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판을 뒤집어 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만약 당신이 지연의 입장이었다면 그 오만한 사모님과 점장에게 어떻게 복수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